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그 폭이나 범위를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를 들어 이틀 뒤였던 4월 4일 기준 보면 S&P 500 지수는 6% 하락했고요. 한 주 동안 9.1%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게 어느 수준인가 하면 이 코로나19 때 팬데믹 초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미래 구상이 대체 뭔지 또 상호관세를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와중에 54%라는 관세를 물게 될 중국이 조용히 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참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맥락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사실은 얼마 전이었죠. 3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애플 CEO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등을 직접 만나서 한마디로 중국 세일즈에 나선 적이 있는데 사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협상을 위해서 그냥 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실제 워딩만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들 특히 동맹들이 미국을 속였고 약탈했다 이렇게까지 울분을 터뜨려 왔었죠. 경제 안보할 거 없이 무임승차를 하고 한마디로 동맹, 유럽 이런 나라들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작년 대선 기간이었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트럼프가 설명하는 논리를 그대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또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얼핏 들으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 땅에 외국인들이 와서 직접 공장을 지을 테고요. 또 여기서 판매를 하면은 미국 내 일자리 그리고 노동자 수입이 늘어난다. 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명도 하고 있죠.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연간 800억 달러 관세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계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9일 트럼프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성장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야 드디어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인정했어 이렇게 기사화를 했었죠. 사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이어진 발언이 더 흥미로웠는데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는 분기별 실적에 집착한다.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증시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가는 일단 이 대목에서 트럼프의 본심 기본 구상을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구조 변화 한마디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일시적으로 감수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이 다양한 자료들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관세 10%만 부과해도 7,280억 달러 성장하고 28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실질 가계소득이 5.7%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마다 예측치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백악관이 인용하고 있는 이 분석들을 보면은 대다수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과 대체로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하죠. 트럼프는 이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부동산 재벌이고 경제를 하는 비즈니스맨인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까?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과거 1930년 당시 이 스무트 홀리법까지 언급하진 않더라도 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 세계 무역은 물론이고 미국 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을 정말 모르는 거라면 심각한 문제일 테고요. 모르는 척하는 거라면 아마 다른 의도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일단 협상 카드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목적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협상 카드라는 건 이미 드러났습니다. 취임 직후였죠. 이웃 국가이자 아주 오랜 우방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 캐나다 멕시코를 중국보다 사실 먼저 때리면서 관세를 고리로 불법 이민 문제랄까 국경 문제 같은 다른 이슈들을 계속 처리해오던 그런 과정이었죠. 한미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일 텐데 아시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조업 분야, 백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노동자들은 사실 1990년대 시작된 세계화, 그러니까 동구권이 멸망하고 9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마련됐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세계화란 단어가 처음으로 계속 거론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뭐 2000년에는 정확히 2001년에는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국제 질서로 단일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작 미국에 있는 이 노동자, 특히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은 아니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 약간 좀 싼 곳으로 저렴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믿습니다. 실제 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산업이든 국가든 간에 이 경제적인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죠. 처음에는 내가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울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심을 느낀다던가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아시겠지만 이번 트럼프 재당선 배경에는 바로 이런 유권자들 강력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상호간세 발표 이후인 4월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62%가 관세가 물가를 인상시킬 것이다. 여기에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경쟁에 대한 상징적인 대응책으로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2%니까 상당한 수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해준, 그래서 정말 뽑아준 이 유권자들에게 일단 약속을 지키는 셈입니다. 당장 뭐 쉽게 표현하자면 정책보다는 정치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를 지지해온 이 노동자들이 마켓에 가서 빵과 버터, 계란을 매일 살 텐데 이미 예전 가격이 아니라는 걸 느낄 테죠. 그렇다면 이들이 트럼프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미지수고요.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이 중간 선거에서는 또 어떻게 표심이 작동할지 벌써부터 그게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2일 관세 발표 직후에 이른바 친기업적이다,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상호관세가 초래할 문제를 5가지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더군요. 경제적인 리스크나 불확실성, 미국 수출 약화, 그리고 정경유착의 심화, 이 부분이 재밌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리더십 종말, 중국의 기회 획득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언급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관세 장벽 뒤에 숨어서 경쟁을 회피하는 기업들 혹은 노동자들로 인해서 점이 강화되고 혁신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 정경유착 심화 그리고 중국의 기회 이 2가지였는데요. 일단 정경유착, 뭐 이게 개도국 혹은 독재국가 이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느 나라나 정도 차이 있을 뿐이고 특히 이제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로비 등에 정말 엄청난 돈이 투입됩니다. 일례로 과거 여론조사에서 수없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뭐 60% 이상이 대다수가 총기 규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이 절대 처리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로비 때문이겠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관세 문제로 각국 혹은 기업들은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유리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고 이게 바로 정경유착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동맹들을 향한 중국의 구애가 이어진다면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유럽 등등 동맹들이죠. 더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 통제나 중국 기업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첫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또 적고 있네요. 각국의 반응도 격렬합니다.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고 보복관세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로 34% 그러니까 총합하면 54%의 관세 철퇴를 맞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호한 반격을 준비하겠다 역시 언급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뉴욕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미국과 일종의 디커플링을 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일찌감치 백악관으로 달려갔던 여러 명의 정상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죠. 일본 정부는 24% 관세 발표가 나자마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세계무역기구와 미일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상호관세 발표 직전 그러니까 3월 말이었죠. 베이징에서 중국 발전 포럼이 열렸어요. 중국 발전 포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는데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며칠 뒤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포럼은 미리 열렸고 그 사흘 뒤에 시진핑 주석이 기업들을 직접 한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한마디로 중국 세일즈에 나선 그런 행사들이 연달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많은 일들이 뭐 동맹의 문제,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에 반사이익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일단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설명을 잠시 드리면 3월 23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 있는 갸오위타이에서 CDF라 불리는 이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갸오위타이 국빈관, 아마 이제 언론 기사를 보시면 많이 들어본 곳일 텐데 이 갸오위타이 국빈관이 자주 언론에 조명이 되죠. 이번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한번 봤어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무려 80명 이상이 모였는데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회장,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참석했고요. 또 애플의 팀쿡 CEO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 그리고 뭐 퀄컴, BMW, 화이자, 아람코, 정말 이름만 들면 바로 알 수 있는 글로벌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행사길래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산다는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 궁금하시죠? 중국 발전 포럼은 2000년 주룽지 전 총리 주도로 시작된 고위급 정책 대화 플랫폼입니다. 매년 이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 아시죠? 이 양회 이후에 열리고요. 올해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양회 열렸고 또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죠. 올해 이 포럼 주제를 보면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발전 모멘텀, 이름이 조금 긴데 상당히 좀 거창한 이름으로 진행됐죠. 논의된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 개방, 외국 기업 투자, 뭐 기술 혁신, 이런 얘기들이 완전히 망라돼 있었고, 참고로 작년 2024년 포럼 주제는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이었는데, 한마디로 중국 내부 경제 발전 그리고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바뀐 게 있다면 가장 큰 변화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제도 이렇게 크게 변화한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린 상황에서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봤더니 상당수가 미국 기업인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이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사실상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가고 보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요, 이 화이자 제약부터 이 사모펀드죠, 블랙스톤 그룹 등 전체 외국 기업인 참석자를 쭉 분석했더니 45%가 미국 기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석을 했고, 유럽에서는 독일 바스프, 그리고 프랑스의 에어버스, 네덜란드의 ASML, 이렇게 한 30개 정도 기업들 CEO가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기업인들 비중이 확실하게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이제 포럼 뒤였던 4일 뒤에 열렸던 28일 행사였는데, 당시는 장소를 좀 옮겨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해서 아무래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회의 이름은 국제공상계 대표회견, 굉장히 좀 딱딱하죠, 이름이. 어쨌든 이날은 이제 이 글로벌 CEO들 3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앞에 그 포럼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참석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 대표들은 물론이고요,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사우디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 덴마크 해운 기업인 머스크,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열기를 보이면서 참석했다고 합니다. 포럼이나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기업들 직접 만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올해 들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죠. 일단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선진국으로 도입했을 때 생기는 그 문제들을 중국이 지금 미리 겪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수 부진, 뭐 실업률 증가, 특히 청년 실업률은 16%, 17%까지 이렇게 찍고 있죠.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 뭐 부동산 침체,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몇 년째 중국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 4년 내내 이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공급망을 서방 세계 위주로 재편하자,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세적인 정책들이 실제 있었고,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유럽이 이 바이든 정부와 발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쭉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그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줄게 됐고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국 자본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잖아도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까지 다시 등장하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관세를 때리니까 뭐 중국이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런데 이번이 기회라고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바이든 정부가 유럽과 스크럼을 짜서 뭐 외교안보나 경제, 특히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을 함께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동맹과 싸우고 갈라지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을 더 가혹하게 때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대만이 미국 반도체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보면서 좀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지난번 영상 시그널 게이트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벤스 부통령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대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 대화방에서 보면은 유럽을 거의 이 지정학적 기생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안보, 경제 모든 걸 포괄해서 지금 모든 걸 다시 세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 기업들의 이 법에 따라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꾹꾹 눌러 담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개혁 개방을 진전시키고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 전체 뭐 리창 총리도 그렇고 계속 개혁 개방을 강조하고 투자를 강조한 그런 행사들이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게 무려 이제 80년대 아니겠습니까? 78년에 처음으로 개혁 개방을 제안하고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시진핑이 다시 개혁 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발 투자해 달라고 설득하는 그런 상황 이게 조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대전 이후 뭐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었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는 보호무역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요. 중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지럽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하루하루 연출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안 좋아질 게 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몇 년 동안 내 지갑 사정도 어려운데 앞으로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미국 쪽과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